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굿모닝 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대 대형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몰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했던 인천의 학원 강사를 통해 감염된 사람이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학원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 수는 이태원 클럽발 누적 확진자의 13%인데 국내 최대 전파 사례입니다. 회계부정과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방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리 정부 책임으로 돌리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 경색된 한일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3 학생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왔던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나머지 학년은 안전을 고려해 학교별로 격주 등교와 원격 수업 등 수업 방식을 선택하지만 입시 준비가 급한 고3은 매일 등교가 원칙입니다.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3 학생들 등교를 하루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직업 전문 학교가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되며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진 지 80일 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앞두고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내에서 의심 증상자가 생길 경우 감염병 전담 구급대가 즉시 출동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을에 대유행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45만 명 고3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사회 직업 진출의 길을 무한정 유보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직업 전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임시 폐쇄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미성년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등교 수업을 했는데 19살 A군이 서울 도봉구 소재 노래방을 갔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A군은 지난 16일부터 미열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학생 34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10몇 개 반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한 2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좀 오프라인 수업으로 돌려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죠. 방역당국은 재학생 600명과 교직원 25명 등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학교 내외부에 대한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주부고 학생이고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절반 가까이가 이렇다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우울감이 확산되는 이른바 멘탈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가정주부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숨 돌릴 여유조차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수영 다닌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런 게 하나 없어 이제. 또 다른 주부는 전염병이 퍼지자 온갖 걱정이 늘었습니다. 혹시 아이들하고 외출을 나갔을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저도 모르게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가정주부의 60%가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연령과 성별을 떠나 전 국민의 절반이 우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감을 느낀다는 사람의 비율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정서적 충격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이른바 멘탈데믹을 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종료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미리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전국의 지자체가 심리방역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연령이나 계층별로의 상담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원격 진료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의사협회는 전화 상담을 중단하라고 의사들한테 권고했는데 가운데서 일선 의원은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병원 전화 상담과 처방이 2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한 지 2달 보름 만입니다. 기저질환자 그리고 노인들의 어떤 의료 접근성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보장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원격 진료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전화 상담부터 전면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총리께서도 원격 의료의 필요에 대해서 전화 진료와 연결지어서 지금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비대면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재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하고 있었고 의협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권고사항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평가한 뒤 원격 진료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아파트 경매자금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차례나 집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없이 집을 샀는데 야당은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윤 당선인이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1995년 1월 수원의 한 빌라를 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4년 뒤인 1999년 10월 수원의 A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년여 동안 1가구 2주택자로 지낸 윤 당선인은 2002년 2월 빌라를 팔았고 2012년 3월엔 경매를 통해 수원의 B아파트를 2억 2,600만 원에 샀습니다. 이후 9개월을 다시 1가구 2주택자로 살던 윤 당선인은 2013년 1월 A아파트를 1억 8,950만 원에 팔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렇게 주택을 가진 채로 다른 주택을 2번 샀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은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매번 대출이나 기존 주택의 매각 없이 본인의 현금으로 샀다는 것인데 당선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깊은 만큼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제기된 경매를 통한 아파트 구매 의혹에 대해선 적금 등 통장 3개를 해지하고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제기된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분이 지내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서도 후원금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후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내부 고발입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분이 생활하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입니다. 후원금 회계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대표적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로 꼽힙니다. 이곳에서도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사실상 무료 양로시설일 뿐 치료나 복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 치료비와 물건도 개인 이름으로 지출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눔의 집은 후원금으로 60억 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 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쌓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특별지도 점검에 나섰고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은 폭로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후원금 적립은 할머니 사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쓰기 위한 것이라며 할머니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동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교통정리가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박병석, 김진표 두 의원 모두 아직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합의 추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합의 추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77석 거대 여당에서 명예직 성격의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다투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다 그제 심야이동까지 한 6선의 박병석, 5선의 김진표 의원은 후보자 등록 첫날인 어제는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추대 가능성에 말을 아끼면서도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등록은 내일 할 겁니다. 필요하면 한 번 더 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오전까지 최종 결정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입장에서는 양보한다고 해도 후반기 국회의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여당목 부의장 도전을 고민하던 5선의 변재일 의원은 첫 여성 부의장에 도전한 김상희 의원의 힘을 보태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 문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한국의 부정적인 움직임 때문에 양국 관계가 매우 어렵게 됐다며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우리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지난해 일방적인 수출 규제부터 일본이 계속 한일 관계를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공식 외교 백서인 올해 외교 청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2017년 외교 청서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한 지 3년 만에 다시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하며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했고, 위안부 문제 역시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는데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며 한일 관계 악화를 우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오는 7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답을 하지 않는 가운데 외교 청서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악화된 한일 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2달 전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었죠. 이 청원글에 53만 명이 동의하며 아이의 아픔에 안타까워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은 청원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평택에서 25개월 딸을 키운다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자신의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남학생 부모의 대응에 분노하며 딸이 병원 진료를 받은 날짜까지 명시했습니다. 한 달간 53만 3천여 명의 청원 동의를 받아 국민적 공분을 산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청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허위 청원으로 국민소통의 장으로서의 국민청원의 신뢰를 깨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경찰의 일제 음주 단속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비접촉식 감지기로 1차 측정해 이상이 있으면 기존 감지기로 2차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정태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차량 안에 긴 막대를 집어넣습니다. 알코올 감지기고요. 부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혹시 목적지 어디세요? 목적지는? 그래 나오셨네요. 5초가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운전자를 보내줍니다.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 1월부터 중단됐던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이 다시 시행됐습니다. 입을 대지 않고 운전자의 호흡만으로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지난달 시범 운영 때 문제가 됐던 민감도를 개선했습니다. 알코올을 감지하다 보니까 꼭 술만 감지하는 게 아니고 손세정제, 와샤액 이런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물질은 전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쓰던 구형 감지기를 제한적으로 일회용 감지기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서 경찰은 일제 검문식 단속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후 주변 차량까지 파손하고 달아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학원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은 이 여성에게 줄곧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골목에서 한 여성이 유유히 걸어나와 옆에 세워둔 차에 올라탑니다. 뒤편에 주차된 차량을 연속해서 3번 들이받더니 말리려는 주위 사람들의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몇 분 후 경찰이 출동해 있는 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 차에서 내리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경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제 저녁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 불을 지르려다 도주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하나가 다른 차를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를 다 치고 나갔다고 얘기가. 당시 도주에 이용됐던 차량입니다. 여성은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대로 주위에 세워뒀던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해당 학원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은 이 여성에게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줄곧 스토킹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와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이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어제 충남 서산의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LG화학 촉매센터 포장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G화학 공장 내 건물 앞에 소방대원들과 환경부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건물 입구 바닥에는 곳곳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LG화학 촉매센터 포장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 사고로 인해 공장 내 해당 시설은 가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선 지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폭발은 촉매 생산 공정 중 촉매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압력에 의해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3분이 있었어요. 그냥 원인 말 그대로 작업 종료 철수하는 시점에 파우더가 분출한 거거든요. LG화학은 지난 7일 새벽 인도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를 일으켜 인근 주민 1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온라인 금융거래 등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 디지털 적폐라고도 불리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융거래는 어떻게 할까요? 민간업체들은 이미 지문인식, 간편인증 등 쉽고 안전한 인증 방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 한번 설치하려면 최소 서너 개의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유효기간도 1년에 불과해 분노인증서라고 불릴 정도로 불편함이 컸습니다. 관공서마다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마다 새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이런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차별을 없앤다는 게 핵심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불편한 공인인증서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쉽고 빠른 대체 인증 수단이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인증 절차를 쉽게 하거나 통신사를 통해 6자리 비밀번호나 지문 등으로 바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등입니다. 번거로운 패스워드를 알 필요도 없고요. 개인정보는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안전한 보안 칩에 저장해 놓고 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현재 공인인증서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온라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자동 갱신 등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먹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어려운 이 말라리아 치료제는 미 식품의약국이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한 약물입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약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I'm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When? Right now, yeah. A couple of weeks ago, I started taking it. Because I think it's good. I've heard a lot of good stories. 백악관 주치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치켜 세웠던 약물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약의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론토대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 복용이 미친 짓이라며 부작용이 없을 때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사 폭스뉴스마저도 딴 목소리를 냈습니다. 폭스뉴스 앵커 닐 커프터는 생방송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먹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죽었다면서 이 약은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폭스뉴스가 예전 같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경찰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가해 주민 49살 신모 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이중주차 문제로 다투다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코로나19로 미국 50개 주 전체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일부 지역은 토네이도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중충한 하늘에 저 멀리 구름 기둥 같은 게 보입니다. 알고 보니 구름이 아니라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거대한 규모를 보니 금방이라도 다가와 모든 걸 휩쓸어 갈 것 같은데요. 밤사이 이 지역을 덮친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주민 여러 명이 다쳐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얼른 복구됐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로 많은 스포츠 행사가 중단된 요즘 에티오피아의 전직 올림픽 챔피언들이 집안에서 일제히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세 사람이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몸을 풀더니 달리기 시작하는 이분들. 작은 뒷마당에서 뭘 하는 걸까요? 알고 보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선 달리기 행사 중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올림픽 챔피언들이 각자의 집안에서 가족과 참여한 건데요. 이렇게 수천 명이 참여한 가상 달리기가 SNS로 생중계돼 조국인 에티오피아를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렸으니 그날도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네요. 어젠 아기 하마의 탄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아기 코끼리에게 축복과 건강을 기원해줄 데모가 생겼습니다. 건초에 수박이며 바나나까지 아기 코끼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신이 났는지 먹이 옆에 들어 누워 보기도 하고 달리다가 발을 엇디뎌 꽈당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경제장관이 이 아기 코끼리의 데모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아기 코끼리가 관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줬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경제장관이 아니라 동물장관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는 절기소망인데요. 오히려 날은 선선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구름 사이로 볕이 들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릅니다.
서울의 낮 기온 19도, 대전 20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단 아침 공기는 어제 아침보다 차가워 쌀쌀합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는 낮까지 5mm 미만, 영동에서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지금 영동에서는 비가 오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북한에 위치한 비구름대가 점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약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오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에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10.5도, 안동은 9.3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강릉 13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모레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